할머니, 오늘 떡볶이 좀 싸줘요. 민수 녀석이 매운 거 먹고 싶다더라고. 비 오는 날 한숨 쉬는 이웃의 떡볶이를 슬쩍 사주며 따뜻한 손을 내밀던 사람. 존재만으로도 시장 골목의 등불이었던 100년 전통 청우의 3대 점주 강덕만 어르신.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100년 정통이라는 청우의 민낯입니다. 저 뽀얀 가마솥 국물 위로 정체 모를 인공 착색료가 쏟아지던 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정직한 일생은 조회수의 눈먼 악마의 조작 한 번에 추악한 사기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짙은 어둠을 뚫고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어르신, 제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파시겠습니까? 수수료는 당신이 다시 지펴낼 그 국물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25년 전 벼랑 끝에 아버지에게 건네졌던 국밥 한 그릇. 그 은혜를 유산으로 품고 돌아온 아들이 악마의 라이브 현장을 심판의 현장으로 뒤바꿉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품어온 마음의 빚을 갚는 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쌓아온 탐욕의 대가를 치르는 날. 설계자 차도진이 준비한 이 운명의 무대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축복처럼 가닿길 마음 다해 빌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새벽 4시, 종로 한복판 재래시장 깊숙한 골목에서는 벌써 뽀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수증기 안에는 솥뼈를 12시간 넘게 고아낸 진한 육수의 향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코끝에 닿는 그 구수하고 묵직한 향이 고단한 밤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 무언의 인사와도 같았으니까요. 그 수증기의 근원지, 간판도 번듯하지 않은 나무 현판에 또박또박 써넣은 두 글자, 청우. 지난 100년 동안 이 가마솥의 불은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어요. 한국 전쟁 때 포탄이 시장 어기를 갈아엎던 그날에도, IMF 때 줄줄이 셔터를 내리던 그 겨울에도 이 손만큼은 묵묵히 제 온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우를 단순한 식당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시장의 심장이라 했고, 누군가는 마지막 성역이라 했습니다. 지상파 대형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에서 대한민국 100년의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죠. 그 성역의 문지기가 바로 강덕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76, 손톱 밑까지 씻어내는 결벽, 실밥 하나 없는 낡은 조리복. 그것은 100년의 불꽃을 대하는 덕만의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평생 뜨거운 솥을 만져온 탓에 손가락 마디는 울퉁불퉁 굵어져 있었고, 지문은 진작에 달아 매끈했지만 그 손끝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육수향이 배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된 소매똥에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박아준 바느질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다림질할 때마다 그 자국 위를 조금 더 힘주어 눌러주곤 했었죠. 아내의 손길이 남아있는 마지막 자리였으니까요. 주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가마솥 뚜껑을 열고 밤새 국물이 보글보글 제 숨을 쉬고 있는지, 불세기는 적당한지, 거품은 제때 걷어졌는지 확인했어요. 뜨거운 수증기 위에서 눈을 감고 향을 맡았습니다. 코끝에 먼저 닿는 것은 뼈 깊숙이 우러난 묵직한 구수함이었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돼지가 길러낸 정갈한 먹거리의 기운들이 빚어낸 은은한 감칠맛이었습니다. 이 두 기운이 가마솥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덕만은 비로소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었죠. 오늘도 괜찮구나. 이 한마디가 덕만의 하루를 여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청우곰탕은 100년의 정통성을 고수하면서도 전통 가마솥터와 현대식 조리실을 분리한 이온화 주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어르신에게 맛과 위생은 타협할 수 없는 자부심이었죠. 덕만의 손질은 지독했습니다. 사골 한 대를 잡으면 뼛속 깊이 박힌 핏물을 긁어냈습니다. 칫솔 끝이 뼈의 미세한 구멍 안까지 파고들도록 돌려가며 문질렀고 핏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젊은 직원 민수가 처음 이 광경을 보고 기계로 하면 1시간이면 끝나는데요 했을 때 덕만은 뼈를 문지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기계가 뼈 안쪽까지 들여다보냐. 민수야, 대충이란 게 한번 손에 베면 평생을 따라다닌다. 국물은 거짓말을 못해. 내가 게으르면 국물이 먼저 안다. 이런 결벽이 100년의 맛을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청우의 국물은 첨가물 하나 없이 오로지 뼈와 물과 시간, 그리고 100년의 정성 속에 녹아든 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뽀얗게 탁하지 않고 기름지되 느끼하지 않은.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었죠. 청우에는 예약이란 게 없었습니다. 오직 번호표 하나로 순서를 기다렸고 대통령이 와도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털고 온 노동자가 먼저 왔으면 노동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경호실 직원들이 미리 내려와 가게 안팎을 살피더니 당일 점심에는 가게를 통째로 비워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경호상의 이유로 오늘 점심은 일반 손님을 받지 마십시오. 대신 저희가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덕만은 경호원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죠. 그저 나지막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들 마음은 알겠네만 내 식구 같은 단골들을 차마 내보낼 수는 없구만요. 저기 구석에서 흙먼지 털어내며 들어오신 일용직 분들. 저분들에게 이 국밥 한 그릇은 오늘 하루를 버텨낼 유일한 위로이자 힘인데 어찌 그 귀한 발걸음을 돌려세우겠나? 여기선 다 똑같은 손님이니까. 한마디 덧붙인 후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허허 웃으며 경호원들을 물리고 수행원들이 맨 뒤에 서서 기다려 국밥을 먹고 갔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청우 앞에서 번호표를 받아들 때마다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서만큼은 누구든 공평하게 대접받는다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믿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덕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사장이 외상값을 못 받아 쩔쩔맬 때 슬쩍 국밥 한 그릇 갖다 놓고 조용히 돌아서고 떡볶이집 할머니가 비 오는 날 손님이 없어 한숨 쉬면 할머니, 오늘 떡볶이 좀 싸줘요. 민수 녀석이 매운 거 먹고 싶다더라고. 민수 녀석이 매운 거 먹고 싶다더라고 하며 먼저 지갑을 여는 등 거창한 말 한마디 없이 존재만으로 든든한 시장 골목의 마지막 어른이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정직한 일상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성역에 사람의 탈을 쓴 괴물 하나가 이빨을 드러내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킹슬레이어, 본명 박진호 34, 일명 킹으로 불리어지며 구독자 80만의 유튜버. 그는 정의 구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영세 상인들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의 수법은 늘 같았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생 문제를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들이 울며 사과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것. 킹은 그것을 정의 구현이라 불렀고 80만 구독자는 열광했습니다. 이면은 추악했습니다. 미리 바퀴벌레를 풀거나 상한 재료를 끼워 넣고 제보를 받은 척 카메라를 들이대는 조작극. 시장 초입에서 30년 넘게 만두를 빚던 사장님도 떡볶이 하나로
세 자식을 키워낸 할머니도 그의 카메라 한 번에 일생이 무너졌습니다. 킹에게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회수를 만들어내는 재료일 뿐이었죠. 이미 수많은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에 의해 무너지고 그 처참한 비명소리가 킹에게는 조회수 올리는 도구일 뿐 그의 심장은 단 한 번도 죄책감이라는 것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의 시선이 청우를 향했습니다. 100년 전통, 지상파 다큐 출연, 대통령도 줄 서는 곰탕집. 이걸 무너뜨리면 조회수는 상상을 초월할 터였습니다. 만두집이나 떡볶이집은 잔챙이에 불과했습니다. 청우야말로 자신의 채널을 100만 구독자로 끌어올릴 거대한 대어였으니까요. 하지만 청우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시장 어귀에 가을볕이 기울어지던 오후였어요.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답사를 나온 킹과 좁은 골목에서 마주쳤고 리어카 모서리가 킹의 명품 운동화 옆을 스치게 된 거예요.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모를 정도의 접촉이었죠. 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킹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리어카를 끄느라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할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시멘트 위로 마른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신발값이 얼만 줄 알아? 이거 네가 물어낼 수 있어? 킹은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얼굴에 렌즈를 들이댔어요. 할아버지는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것이 먼저였는지 고개를 돌렸지만 각도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카메라를 따라붙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섰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을 쓸고 있던 덕만이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빗자루를 내려놓았어요. 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다만 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덕만은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폈어요. 팔꿈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가만히 눌러주었습니다. 그제야 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국밥을 끓일 때의 온화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76해를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무게가 그 눈동자 안에 응축되어 있는 듯 했어요. 덕만은 킹이 폐지 할아버지를 찍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채 말했어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자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법이다. 당장 여기서 꺼지게. 그리고는 리어카에 흩어진 폐지를 하나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폐지 할아버지가 괜찮으이 괜찮아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리어카 손잡이를 대신 잡고 골목 끝까지 묵묵히 밀어주었습니다. 돌아온 덕만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다시 들고 아까 멈춘 자리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 모두가 킹의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킹의 의도와는 달리 카메라는 그가 숨기려던 가장 추악한 민낯을 포착한 거였어요. 명품을 걸친 채 폐지 줍는 노인의 삶을 짓밟던 킹의 오만함과 그 폭력을 막아서며 꾸짖던 덕만의 서슬퍼런 외침, 그 극명한 성과학의 대비가 실시간 라이브를 타고 전 국민의 심장에 박혔기 때문이에요. 댓글창은 분노로 폭발했고 실시간 검색어에 킹슬레이어 갑질이 올랐고 구독자 10만이 하루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킹은 사무실 어둠 속에서 급락하는 수치를 바라보며 이를 갈았어요. 평생 가마솥 앞에서 땀이나 흘리던 노인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세상에선 80만 구독자가 곧 법이고
그 노인네의 100년은 내 손가락 클릭 한 번에 날아갈 먼지일 뿐인데 말이야.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성역이 아니라 그 노인네가 믿는 신이라도 팔아치워야지. 안 그래? 100년 전통? 좋아. 그 100년을 내가 하루 만에 끝장내주지. 사람들은 말이야, 진실 따위 관심 없어. 그저 더 자극적으로 타오르는 지옥불을 구경하고 싶을 뿐이지. 내가 그 구경거리 아주 제대로 만들어줄게. 노인네의 그 고리타분한 자부심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비극은 그렇게 100년의 평화를 깨뜨린 잔인한 폭풍의 서막처럼 소리 없이 청우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킹은 국물을 비정상적으로 뽀얗게 만드는 인공 착색료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청우의 가마솥에 쏟아붓고 마치 덕만이 평소에 사용해온 것처럼 조작하는 것. 100년의 신뢰를 단숨에 100년의 사기극으로 뒤집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접근이었어요. 남의 손이 자기 솥에 닿는 것을 용납할 리 없었거든요. 킹에게는 덕만의 시선을 주방에서 떼어놓을 미끼가 필요했고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사죄하는 척 큰 절을 올려 덕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매수한 가짜 가스 점검원을 보내 폭발 위험이 있으니 밸브를 차단해야 한다며 주방에 난입시키는 것. 100년간 타오르던 불꽃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는 덕만에게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 장사가 끝나고 주방에 잠시 고요가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킹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포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국물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고 킹을 알아보는 순간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킹은 그 눈빛을 마주한 채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어르신,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기였지만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완성도 높은 연기였죠. 덕만은 당황했어요. 불의 앞에서는 서리빨처럼 변하는 사람이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덕만이라는 사람의 약점이자 가장 사람다운 부분이었으니까요. 이봐, 일어나게. 바닥이 차워. 덕만이 킹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가스 누출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으니 당장 밸브를 차단해야 합니다. 덕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가스가 아니라 불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꺼진 적 없는 그 불꽃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가 덕만의 온몸을 관통했던 거예요. 덕만은 킹을 두고 달려갔습니다. 안 돼. 불을 끄면 안 돼. 제발. 가짜 점검원에게 매달리는 덕만의 등 뒤에서 킹은 들고 온 포대를 들고 주방을 향해 뛰었습니다. 손님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온기를 품고 있던 배식 가마솥. 그 뜨거운 진국 위로 100년의 정직을 비웃는 인공착색료 가루가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정성이 오염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국물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뽀얀 자연의 국물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색이었죠. 킹은 손 옆에 포대를 클로즈업으로 찍으며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100년 정통이라는 청우의 민낯입니다. 덕만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는 것은 익숙한 육수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인공의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100년간 맑았던 국물은 변해 있었습니다. 가짜 점검원이 밸브를 잠갔습니다. 100년간 타오르던 가마솥의 푸른 불꽃이 스르륵 줄어들더니
작은 숨소리 같은 것을 남기고 꺼져버렸어요. 덕만은 꺼져가는 불꽃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킹의 라이브 화면 속에서 조회수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어요. 킹은 카메라를 향해 정의의 사도처럼 근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렌즈 뒤에 숨은 두 눈은 승리에 취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이 식어가는 소리가 마치 텅 빈 주방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100년의 불꽃이 꺼진 첫 번째 밤이었어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불꽃이 꺼진 청우의 주방은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마솥 위로 피어오르던 수증기가 사라지자 주방의 천장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증기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덕만은 그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주방이 이렇게 넓고 허전한 곳이었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인공 첨가제 냄새가 벽과 바닥에 배어들어 환기를 시켜도 좀처럼 빠지지 않았어요. 킹의 라이브 영상은 그날 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습니다. 100년 명가의 충격적 진실, 인공 착색료로 국물을 속이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뉴스란을 뒤덮었고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0만을 넘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대한민국 100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청우는 순식간에 사기 공장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던 거예요. 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성분 분석표가 담긴 후속 영상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가 아니었어요. 돈을 주고 만들어낸 가짜 서류였지만 분노에 눈이 먼 대중은 검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하나 올라올 때마다 덕만의 평생은 한 겹씩 벗겨졌고 킹은 노인의 고든 인생을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자 청우를 지탱하던 시장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르신,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하며 웃던 단골들은 이제 청우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혀를 차며 침을 뱉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도 덕만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이웃들의 배신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덕만의 심장을 찔렀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덕만에게 가졌던 존경심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증오로 돌아섰던 겁니다. 덕만이 몰래 월세를 대납해주고 비 오는 날 먼저 지갑을 열어주던 일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 분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따뜻함이 사기꾼의 위장술이었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생선 가게 박 사장은 외상값 때문에 쩔쩔맬 때 덕만이 슬쩍 놓고 갔던 그 따뜻한 국밥 그릇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말없이 멀어지던 덕만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 침묵마저 철저히 계산된 사기꾼의 위장술처럼 느껴졌던 거죠. 박 사장은 청우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고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육수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비극은 골목 너머 공사장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나르던 만두집 사장님은 점심시간 깨진 핸드폰 액정으로 그 뉴스를 확인하자마자 컵라면을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던 거예요. 자신을 무너뜨린 괴물킹에게 유일하게 맞서주었던 강 노인마저 사기꾼이었다는 소식에 사장님은 핸드폰을 꽉 움켜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머릿속에는 30년 넘게 쓰던 만두틀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주저앉아 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이삿짐을 함께 날라주고 힘내게 사람 팔자 뒤집어질 날이 올 거야 라고 낮게 위로하던 덕만의 목소리를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를 믿었기에 지금의 배신감은 더 깊고 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마치 세상에 정의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잔인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처절했던 것은 떡볶이집 할머니의 소리 없는 흐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할머니에게 덕만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삶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이 다 떠나고 홀로 시장을 지키던 그 긴 겨울,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덕만은 어김없이 떡볶이를 사러 와주곤 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죠. 누군가에게 떡볶이를 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살아있는 이유가 된다는 걸 덕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지 하며 등을 두드려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할머니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한 홀의 실마저 끊어지는 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차가운 골목 벽에 기대어 한참을 목 놓아 울어야만 했습니다. 덕만은 이 모든 것이 조작임을 세상에 외치고 싶었어요. 킹 이 가루를 넣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고 가스 점검원이 가짜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킹이 민수를 인질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민수, 28배 청우 주방 직원. 민수는 소년원 전과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모략에 휘말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전과자라며 등을 돌렸을 때 덕만만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주망으로 데려왔던 거예요. 그날을 민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어디에 이력서를 내도 전과 있으시네요 라는 한마디에 문이 닫혔었죠. 편의점도 주유소도 세차장도 사람을 쓴다는 곳은 많았지만 민수를 쓰겠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청우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에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갔었죠. 덕만은 민수의 이력서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지만 마디가 곧은 손이었습니다. 내 과거가 아니라 내 손을 보고 뽑는 거다. 이 손이면 국물을 지킬 수 있을 게야. 그 한마디에 민수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전과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준 어른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민수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덕만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고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킹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입 열면 그 직원 전과 기록을 전국에 깔아버리겠다. 비열한 협박이었죠. 민수가 겨우 다시 세운 삶이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덕만은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던 거예요. 억울함을 삼키는 것은 분노를 삼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분노는 뜨거워서라도 기운이 나지만 억울함은 차갑게 속을 파먹었으니까요. 덕만은 밤마다 3대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이 가마솥터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가마솥 앞에 무릎을 꿇고 내벽을 맨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수세미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손바닥으로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있는 무쇠벽을 쓸고 또 쓸었어요. 그 가느다란 잔열이 오히려 잔인하게 다가왔었죠. 완전히 식어버렸다면 차라리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손끝에 남는 그 희미한 온기가 100년의 기억을 불러내며 덕만의 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가마솥 앞에 앉아 아버지와 대화를 했어요.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달싹이며 말이에요.
전쟁통에 이 국물 단지를 품에 안고 피난 갔던 아버지를 떠올렸던 거죠. 포탄이 터지는 와중에도 불씨 하나를 지켜냈던 그분의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게 된 거였으니까요.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명망 있는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비난 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에는 사기꾼의 자식들이라는 비아냥 섞인 글이 떠돌았죠. 자식들은 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 자신들의 체면을 먼저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아버지, 당장 간판 내려요. 우리 창피하게 하지 말고.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덕 많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불꽃이 오히려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재앙이 되었다는 죄책감,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손가락질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던 거예요. 덕만은 그렇게 가게 안에 자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울며 문을 두드려도 오늘은 됐다. 돌아가거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민수에게마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 킹은 덕만의 침묵을 비웃으며 전설의 종말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수억 원의 수익이 통장에 꽂혔고 눈먼 대중은 킹을 정의의 사도라 부르며 열광했었죠. 구독자 수는 멈출 줄 모르고 급등했고 100만 달성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던 때였어요. 킹이 스스로 축배를 들던 그 시각, 덕만은 삶의 모든 이유였던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서 가게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폐업 안내문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에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빗물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구둣발 소리가 가게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빗물을 머금은 검은 수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안경. 그 남자는 폐업 안내문을 붙이려는 덕만의 손을 가만히 잡고 덕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인공의 냄새가 진동하는 가마솥의 어두운 바닥을 한동안 응시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100년의 불꽃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남자의 이름은 차도진이었습니다. 은은한 샌다루드 향이 수트깃에서 번져나왔고 그 향기는 인공 첨가제 냄새와 섞이지 않은 채 아주 기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참으로 낯선 사내였습니다. 이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맞춤 수트, 빗물에 젖은 어깨, 그리고 감정이 없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까지. 하지만 그 무표정 아래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알 수 없는 표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덕만은 100년 동안 국물을 봐온 눈으로 사람의 눈빛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내의 눈 깊은 곳에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서려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거죠. 누구시오? 덕만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도지는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백지에 조용히 숫자 하나를 써내려갔죠. 100.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계된 진실은 세상을 구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덕만은 그 숫자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우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죠. 대체 뭘 하자는 거요? 어르신, 25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덕만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고 마디가 굵은 평생 뜨거운 것만 만져온 장인의 손이었죠. 도지는 그 손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차가운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실었습니다. 덕만의 눈동자가
그 떨림에 반응하듯 흔들렸었죠. 25년 전 이 시장에 누명을 쓴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범죄자라 불렀고 길바닥에 쓰러져도 그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었고 가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닫았었죠. 도진의 시선이 차가운 가마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곰탕 한 그릇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는 것 같기도 했고 솟구치는 무언가를 참는 것 같기도 했었죠. 국물을 먹어야 살지. 덕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거예요. 25년 전 시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 사내가 있었죠. 양복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누군가에게 모질게 맞은 자국이 선명했거든요. 세상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 몰아세웠지만 덕만은 그 사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전혀 탁하지 않은 눈이었죠. 남을 속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억울함을 삼키다 지쳐버린 사람의 눈이었던 겁니다. 덕만은 그날 그 사내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였고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곰탕 한 그릇을 내밀었었죠. 사내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어깨가 무너지며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 사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국물 위에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던 것을 덕만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도 덕만은 그 사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밥을 내주었습니다. 사내가 찾아오는 날이면 고기를 한 점 더 얹었고 날이 추운 날에는 국물을 더 뜨겁게 데워 내놓곤 했었죠. 사내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유 같은 건 더더욱 없었죠. 그냥 배고픈 사람이 앞에 있으면 밥을 주는 것, 그것이 덕만이라는 사람의 전부였으니까요. 그 사내가 제 아버지입니다. 덕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진은 안경을 벗었죠. 안경 없는 얼굴은 수투의 날카로움과는 다른 어딘가 무척 쓸쓸한 인상이었어요. 덕만은 그제야 보았던 거예요. 25년 전 그 사내의 눈과 똑같은 결이 이 젊은이의 눈동자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것이 어르신의 곰탕이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을 꺼내는 것이 마치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보였죠. 아버지는 병상에서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이 전부 등을 돌려도 그 한 그릇만은 따뜻했다고.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도진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내미는 거란다. 도진은 수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닳고 접힌 자국이 수십 겹으로 겹쳐진 아주 오래된 번호표였죠. 청우의 번호표. 도진은 그 종이를 바로 내밀지 않고 잠시 손끝으로 그 뒷면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아버지는 밥값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쫓겨 자존심마저 다 망가진 채로 그저 죽지 못해 이 골목을 서성이셨죠. 그런 아버지에게 어르신은 곰탕 한 그릇을 내어주시고는 이 번호표 뒷면에 이렇게 적어주셨더군요. 도진이 번호표를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엔 덕만의 투박하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흐리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오시오. 당신 밥값은 이 번호표 하나로 평생 공짜요. 그러니 제발 나쁜 생각 말고 이 국물 힘으로 살아내시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종이 한 장을 부적처럼 품고 사셨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살아있으라고 말해준 이 문장이 아버지를 25년 동안 버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밥값을 갚으러 온 거예요. 저는 이 번호표 하나로 25년을 살아왔습니다. 도진이 번호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숫자가 거의 지워진 낡은 종이가 유난히 작아 보였죠. 하지만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실린 무게는 이 가게의 거대한 가마손만큼이나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어르신의 그 한 줄기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덕만은 그 빛바랜 번호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청우 고유의 인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틀림없는 이 가게의 것이고 덕만의 필체였습니다. 번호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25년 전 그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국물을 마시며 울던 그 사내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 아들이 아버지가 받은 곰탕 한 그릇을 2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도진은 번호표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안경을 썼습니다. 다시 무표정한 얼굴이 돌아왔지만 그 아래의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어르신, 제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파시겠습니까? 덕만이 대답하기 전에 도진이 덧붙였습니다. 수수료는 어르신께서 다시 불을 지피고 정성으로 끓이게 될 국물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갈아온 보온의 칼날을 꺼내드는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선전포고였죠. 아버지가 받은 그 온기를 되갚기 위해 이 남자는 25년을 기다려왔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덕만은 도진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25년 전 아버지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결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동안 국물을 봐온 눈은 사람의 진심도 알아보는 법이었으니까요. 덕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죠. 빚을 갚으러 온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설계자의 눈으로 전환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안경 너머로 가마솥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곧바로 킹이 사용한 인공착색류의 유통 경로와 가짜 점검원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은 더 철저하게 무너진 연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덕만이 의아한 눈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승리에 취해 가장 오만해지는 순간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도록 만들 겁니다. 어르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 그자의 경계심이 풀릴 테니까요. 도진은 테이블 위에 백지에 설계도를 그리듯 선을 이어나갔습니다. 킹이 100만 구독자 기념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노인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일격을 가하려 한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자에게 미끼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르신의 과거를 조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이라는 3차 폭로를 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미친 자는 더 자극적인 미끼를 거부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덕만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진의 말은 차갑고 정밀했지만 그 설계 하나하나의 밑바닥에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빚이 깔려 있다는 것을 덕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서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에게 국물을 내어주셨을 때 어르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빚을 갚지 않으면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진은 덕만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려왔던 거예요. 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마지막 문장만큼은 숨겨둔 열기가 스며 나오고 있었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무력한 아들이 25년 동안 갈고 또 갈아온 보은이라는 이름의 칼날. 그 칼끝이 빗물에 젖어 서늘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 이 국물 하나만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설계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지막한 구둣발 소리가 빗속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덕만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불을 지피시던 텅 빈 부엌에 홀로 앉아 가마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덕만이 눈을 떴을 때 입가에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절망이라고 하기에는 무척이나 따뜻한 것이었죠.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시장 바닥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날카롭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설계자의 반격이 얼마나 서늘할 것인지를 예고하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킹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착색료 가루 폭로 이후 라이브 수익은 짭짤하게 챙겼지만 갑질 영상의 후유증이 생각보다 깊었거든요. 정의의 사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폐지 노인을 밀친 놈이라는 꼬리표가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신규 구독자 유입은 눈에 띄게 더뎌졌던 거죠. 100만이라는 숫자가 코앞인데 자꾸만 손이 닿지 않는 느낌. 킹은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실시간 구독자 수를 새로 고침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더 자극적인 한 방이 절실했습니다. 대통령도 줄 서서 먹고 가는 청우, 그 강덕만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타 말이에요. 바로 그때 도진이 접근했습니다. 청우의 전직 내부 직원이라는 가짜 가면을 쓰고 킹의 제보 채널에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만남의 장소는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도심의 한 카페였습니다. 도진은 의도적으로 수트가 아닌 낡은 점퍼를 입고 나타났었죠.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강 노인이 사실은 주방 구석 깊숙한 곳에 진짜 사용금지 첨가물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인공착색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킹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의자에 기대앉아 있던 몸이 용수철처럼 앞으로 쏠렸거든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고 입꼬리는 저도 모르게 비열하게 올라갔습니다. 증거는요. 100만 라이브 때 그 자리에서 직접 꺼내 보여드리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킹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화려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인을 한 번 더 때리는 수준이 아니었죠. 착색료 가루가 시작이었다면 사용금지 첨가물은 그야말로 종지부를 찍는 거였으니까요. 100년 명가가 100년 동안 가짜를 팔아왔다는 스토리. 이걸 100만 기념 라이브에서 터뜨리면 조회수는 그야말로 폭발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킹을 진짜로 움직인 것은 단순한 조회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그 고고한 노인이 절망하며 무너지는 표정을 생중계하는 것. 시장 골목에서 자신에게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던 그 노인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을 수백만 명이 지켜보게 만드는 것. 그 잔인한 장면을 상상하자 킹의 입꼬리는 제어할 수 없이 올라갔던 거예요. 좋아요. 합시다. 도진은 고개를 숙여 불안한 내부 고발자 연기를 끝까지 이어가면서도 테이블 아래에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킹이 완벽하게 미끼를 문 거였죠. 카페를 나선 도진은 골목을 돌아 인적이 없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벗어 차곡차곡 접고 안주머니에서 무태안경을 꺼냈었죠.
내부 고발자의 불안한 눈이 다시 차가운 설계자의 눈으로 돌아오는 데는 안경 하나를 쓰는 시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지는 주머니 속 1번 번호표를 손끝으로 다시 확인하고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각, 도지는 또 하나의 치밀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지하 사무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그 좁고 습한 공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모두가 킹에게 삶을 송두리째 짓밟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사장의 흙먼지가 채 털리지 않은 만두집 사장님이 가장 먼저 도착했죠. 작업복 무릎에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고 30년을 만두를 빚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벽돌을 나르는 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는 떡볶이집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가게를 접은 뒤로 부쩍 작아진 등이 의자 등받이에 차마 닿지도 않았어요. 조작된 영상으로 극심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던 수성공, 가짜 위생 고발로 단골을 모두 잃은 족발집 사장, 킹의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던 분식집 부부까지 수십 명의 피해자가 그 좁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공통된 정서가 흐르고 있었죠.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이미 싸울 힘도 방법도 없다고 믿어버린 사람들의 눈빛이었던 거예요. 킹의 사이코패스 기질을 이미 수차례 겪었기 때문이었죠. 도지는 그들 앞에 스피커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킹의 목소리가 습한 공기를 가르고 흘러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울며 사과를 구걸할 때 카메라가 꺼진 뒤 사무실에서 킹이 남긴 생생한 육성이었죠. 야, 저 노인네들 우는 거 봤냐? 조회수 진짜 달달하네. 아, 웃겨서 배꼽 빠지겠다. 지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만두집 사장님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떡볶이집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죠. 수성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 사람은 킹의 영상이 올라간 뒤 욕실에서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목숨은 건졌지만 손목의 흉터는 아직도 긴 소매 안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영상이 킹에게는 그저 유쾌한 웃음거리이자 수익에 불과했다는 사실, 사람들에게 분노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지독한 수치심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지하실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덕만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모두의 고개가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도진이 말했어요. 만두집 사장님 가게가 문을 닫던 날 아무 말 없이 무거운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어르신이었습니다. 사장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죠. 떡볶이 할머니가 비 오는 날 홀로 텅 빈 가게를 지킬 때 떡볶이를 사러 와주던 유일한 사람도 어르신이었고요. 할머니의 깍지 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던 그 노인의 투박한 등이 달아빠진 고무신이 국밥 한 그릇을 건네던 거친 손마디가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도진이 말했어요. 그 어르신이 지금 저런 괴물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만두집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죠. 어르신이 사기꾼이라는 뉴스를 봤을 때 나는 세상에 정의 같은 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가게를 부순 놈에게 유일하게 맞서줬던 그 사람마저 거짓이었다면 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저놈의 짓이었단 말입니까? 사장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분노였는지 안도였는지 사장님 스스로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그 자리에 당당히 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떡볶이집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눈동자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죠. 그 자리가 어딘데요? 킹의 100만 구독자 기념 라이브 현장입니다. 도진은 동시에 여러 개의 그물을 촘촘히 짜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는 덕만이 대대손손 지켜온 시육수 항아리를 비밀리에 수호하도록 지시했죠. 시육수는 청우의 심장입니다. 국물의 씨가 되는 원액으로 이것이 없으면 청우 특유의 맛은 다시 태어나기 어려웠거든요. 킹이 가마솥의 국물은 망쳤을지언정 이 항아리만 무사하다면 청우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도진의 지시를 듣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조차 묻지 않았죠. 어르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일이라면 민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목숨을 걸 충분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매수된 가짜 가스 점검원들을 끈질기게 미행했습니다. 그들이 킹에게 받은 뒷돈에 출처, 범행을 모의한 정황, 통화 기록까지 낱낱이 기록하며 법적인 그물을 완성해 나갔죠. 점검원들은 자신들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받은 돈으로 술을 마시며 그 영감 꼴 봤냐고 낄낄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추악한 대화들조차 도진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청우 주변 상가와 내의 CCTV를 샅샅이 수집한 결과 킹이 직접 인공 착색료 가루를 구매하는 장면과 가마솥에 투척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던 거예요. 사죄하는 척 비열하게 큰절을 올리면서 한쪽 손으로는 포대를 슬쩍 여는 장면까지 편집 없는 원본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킹은 도진이 건넨 가짜 사용금지 첨가물을 받아들고 100년 명가의 추악한 민낯 최종회라는 제목으로 100만 기념 라이브 예고를 확정했습니다. 예고 영상 속의 킹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100년의 거짓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끝장낸다는 영웅 서사에 킹 스스로 완전히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함정인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 전날 밤 도진은 마지막으로 청우를 찾았습니다. 덕만은 어둠 속에서 식어버린 가마솥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죠. 도진은 그 맞은편에 앉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자가 어르신의 가슴에 마지막 칼을 꽂으려 할 겁니다. 덕만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그자가 칼을 꽂는 바로 그 순간이 제가 설계한 처형의 시작점입니다. 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100년의 불꽃을 지켜온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도진이 일어서며 문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어르신, 이 국물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설계하겠습니다. 구둣발 소리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만은 홀로 남겨진 주방에서 식어버린 가마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아니면 영원히 차갑게 꺼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청우 앞 골목이 사람들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킹의 100만 구독자 기념 라이브 현장.
백년 명가의 추악한 민낯, 최종회라는 자극적인 예고가 뜨자 수천 명의 대중과 유튜버들이 상어떼처럼 몰려들었던 거예요. 카메라가 수십 대, 스마트폰이 수백 대. 좁은 시장 골목은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과 잔인함으로 빽빽하게 메워졌습니다. 하늘에는 방송용 드론이 날아다녔고 주요 언론사 취재 차량까지 시장 입구를 막고 서 있었죠. 킹은 그야말로 기세등등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한 채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도진이 건넨 가짜 사용 금지 첨가물이 든 포대를 당당하게 들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세대가 킹의 얼굴을 다각도로 비추고 있었고 라이브 접속자 수는 이미 10만을 가볍게 넘겨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킹은 화면 속 실시간 댓글이 폭포처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며 비릿하게 혀로 입술을 축였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식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킹은 덕만을 강제로 가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정확히는 킹의 덩치 큰 스태프 2명이 덕만의 양팔을 거칠게 잡고 카메라 앞으로 내동댕이 치듯 세운 거였죠. 덕만의 하얀 조리복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고 풀기 없는 소매똥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만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당부대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킹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킹이 포대를 덕만의 얼굴 앞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당신이 주방 바닥에 숨겨둔 인체 유해 사용금지 첨가물입니다. 100년 전통. 웃기지 마. 당신은 100년 동안 가짜를 판 거야.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들이 수백 개의 작은 거울처럼 덕만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분노와 비난의 조롱이 가득 찼습니다. 킹은 그 반응을 실시간으로 즐기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생생하게 찍는 것, 그것이 오늘 킹이 준비한 최고의 콘텐츠였으니까요. 덕만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울음도 분노조차 보이지 않았죠. 다만 킹의 눈동자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깊은 시선 안에는 분노가 아닌 어떤 숭고한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는데 킹은 평생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부류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할 말 없어? 100년 동안 사람들한테 독먹인 소감이 어떠냐고. 킹이 카메라를 덕만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조롱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사기꾼이라고 외쳤죠. 덕만의 조리복 깃에 누군가 던진 종이컵이 맞고 떨어졌습니다. 덕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이 발밑에 굴러가는 것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죠. 그냥 킹의 눈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야외 전광판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킹의 라이브 화면도 동시에 끊겼습니다. 수천 개의 스마트폰 화면 위로 같은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 상단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설계자 진실의 기록. 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 던진 그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쌓은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기괴한 광기로 일렁였습니다. 사이코패스 특유의 텅 빈 안광이 사방으로 번득이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포식자의 비열한 본능만이 그 눈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킹의 사무실이 찍혀 있었습니다. 킹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피해자들의 울음을 흉내내며
낄낄거리는 모습, 가짜 점검원들에게 전화로 범행을 지시하는 모습 노인네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그냥 불 꺼버려. 그게 그림이 좋잖아. 차갑고 비정한 킹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럽던 군중이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수천 명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사기꾼을 외치던 사람들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거든요. 전광판 속 킹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킹의 얼굴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킹은 웃고 있었고 눈앞의 킹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이어서 결정적 증거가 터져 나왔습니다. 킹이 직접 공업용 화이트닝 가루를 구매하는 장면. 편의점 옆 골목에서 착색료 판매상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청우의 주방에서 사죄하는 척 큰절을 올리면서 덕만이 가짜 점검원에게 매달리는 사이 한 손으로 포대를 열어 가마솥에 가루를 쏟아붓는 장면. 편집 없는 고화질 CCTV 원본이었던 거예요. 각도도 시간도 킹의 얼굴도 너무나 또렷했죠. 부정할 수 없는 날 것의 진실이었습니다. 이건 해킹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킹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흉하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에서는 이미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킹의 스태프들은 이미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얼굴까지 영상에 찍혀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때 군중 사이가 서서히 갈라지며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두집 사장님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떡볶이집 할머니가 나왔죠.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눈에는 서슬퍼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성공이, 족발집 사장이, 분식집 부부가 줄지어 나타나 킹을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수십 명, 킹이 그동안 무참히 짓밟아온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만두집 사장님이 킹의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의 굵고 메마른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 때문에 죽으려 했던 사람들이다. 어디 한번 마음껏 비웃어봐. 킹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러다 자신이 세워둔 카메라 스탠드에 뒤꿈치가 걸리고 말았죠. 비틀거리던 킹은 그대로 바닥에 꼴사납게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흙먼지가 묻었지만 킹은 그 흙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해자들의 얼굴을 공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볼 뿐이었죠. 조회수로만 보던 소모품들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로만 존재하던 유령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령들이 지금 살아 숨쉬는 인간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 나지막한 구둣발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도진이었어요. 군중 사이를 가르며 느린 걸음으로 다가온 도진은 킹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수트에 무태 안경, 주위의 모든 소란과는 동떨어진 서늘한 고요가 도진의 주변을 성벽처럼 감싸고 있었죠. 도진이 킹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회수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했지? 축하해. 내 인생 최고의 조회수가 지금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네. 킹의 입술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반박할 말을 찾으려는 듯 혀를 굴렸지만 죄책감이라곤 한 톨도 없는 그의 영혼에서는 오직 마른 갈에 끓는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직 패배했다는 사실에만 분노하는 그 서늘한 눈빛은 그가 외인간의 탈을 쓴 괴물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가짜 가스 점검원들이 먼저 연행되었죠. 킹이 시켰습니다. 돈을 받고 한 짓입니다. 점검원들의 비겁한 자백이 생중계되었고 곧이어 킹에게도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갑이 잠기는 날카로운 찰칵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을 때 군중 사이에서 그 누구도 킹을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의의 사도라 불리던 괴물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추악한 악마로 추락했던 겁니다. 도지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뒤로하고 덕만에게 다가갔습니다. 덕만은 여전히 처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슬픈 눈으로, 아까와 같은 정갈한 자세로 말이죠. 조리복깃에 누군가 던졌던 종이컵에서 흐른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덕만은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아무 말 없이 덕만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제야 덕만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죠.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100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사람이 처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몸이 기억하는 본능적인 떨림 같은 거였거든요. 덕만이 천천히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식어버린 가마솥 아래 가스 화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이자 날카로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윽고 확 하는 소리와 함께 100년의 온기를 다시 품어낼 푸른 불꽃이 가마솥 바닥을 뜨겁게 감싸 안으며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밖까지 밀려든 군중들이 주방 안을 경건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불꽃이 살아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 사기꾼을 외치며 분노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태어나는 불꽃 앞에서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꺼졌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 그것은 거짓에 가려졌던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장엄한 부활의 첫 숨결이었으니까요. 가마솥 위로 뽀얀 수증기가 다시금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킹의 몰락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채널은 즉각 영구 정지되었죠. 수십 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법 식품 첨가제 투척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방해, 거기에 가짜 점검원을 동원한 파렴치한 사기 공모까지 죄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킹의 전 재산은 순식간에 압류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킹은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 비참한 장면을 찍는 카메라는 이번에는 킹이 아닌 분노한 대중들의 것이었죠. 시장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활은 법정이 아니라 바로 청우의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어느 날 민수가 지하 창고에서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시육수 항아리였습니다. 100년 전 증조부가 처음 우려낸 국물의 씨가 되는 원액이 담긴 청우의 심장과도 같은 유산이었거든요. 민수가 두 팔로 항아리를 정중하게 감싸 안고 지하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항아리를 아는 팔에는 그날 밤 사투의 흔적인 상처가 여전했지만 민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놓인 가마솥 앞까지 항아리를 옮겨 내려놓자 덕만이 다가와 뚜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덕만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뚜껑을 열면 100년의 향기가 터져 나올 거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손때가 할아버지의 고단했던 새벽이 증조부의 첫 불꽃이
이 작은 항아리 안에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덕만은 눈을 감고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방 가득 깊고 묵직한 향이 파도처럼 번져 나왔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응축된 향기였어요. 진한 솥뼈의 감칠맛 위로 세대를 건너며 쌓여온 시간의 깊이가 코끝을 간지럽혔던 거죠. 인공의 냄새에 잠식당했던 주방이 이 향기 하나만으로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은 그 향을 들이마시며 한동안 감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항아리를 조심스레 기울여 시육수를 가마솥에 부었습니다. 맑고 진한 원액이 무쇠솥 바닥을 타고 끈적하게 흘러내렸고 새로 지핀 푸른 불꽃이 그것을 뜨겁게 받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청우 특유의 그 뽀얀 수증기가 다시금 피어올랐던 거예요. 이번에는 인공 착색료가 억지로 만들어낸 기괴한 흰색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물, 그리고 정직한 시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맑고 깊은 본래의 생명력이었죠. 수증기가 낡은 기와지붕 틈새를 비집고 골목 전체로 번져나가자 상인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다들 그 냄새를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맡아온 알람 시계보다 먼저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던 그리운 향기. 돌아왔구나 하는 안도의 표정들이 골목을 따라 꽃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덕만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청우의 가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 어린 사죄의 편지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정성이 담긴 꽃다발을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덕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덕만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원망도 억울한 한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만이라는 사람의 그릇이었거든요. 그는 손을 잡아주고는 이내 돌아서서 다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국물간을 보고 거품을 걷어내고 불세기를 조절하는 일, 100년 동안 해온 그 당연한 일들을 다시 묵묵히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가마솥 터에는 덕만과 도진, 단 둘뿐이었죠. 주방의 불꽃은 낮게 타오르고 있었고 가마솥 위로 수증기가 고요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요란했던 소음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시간.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국물 끓는 정겨운 소리만이 주방을 평화롭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국자로 국물을 한번 떠서 맛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대접 하나에 국물을 넉넉히 담았습니다. 고기를 썰어 2점 더 얹고 싱싱한 파를 송송 올렸어요. 밥을 가득 담아 푸고 잘 익은 깍두기를 곁들였습니다.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은 뒤 덕만은 아무 말 없이 그 상을 도진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람이 따뜻한 국물을 먹어야 다시 살지. 25년 전 갈 곳 없던 도진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덕만은 그것을 결코 의식하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 보이면 밥을 차려주는 것. 그것이 이 노인이 80평생을 살아오며 해온 일의 전부였으니까요. 도진은 대접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도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국물을 한술 떴어요. 입술에 닿는 순간 도진의 숟가락질이 멈추었습니다. 아, 바로 이 맛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도진아, 그 국물 맛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던 그 맛. 도진은 그 맛을 기억이 아닌 영혼에 새겨두었었죠. 혀끝에 먼저 닿는 담백한 감칠맛,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비로소 번지는 깊은 단맛. 25년 동안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맛이 지금 이 숟가락 위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도지는 대접을 다 비울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물까지 마신 뒤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불꽃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계했으니까요. 덕만은 도진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배웅했습니다. 2번, 3번. 국물을 저을 때처럼 천천히 일정한 박자로 말이에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 투박한 손길 안에 담긴 진심을 도진은 전부 알아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도진의 등 뒤로 가마솥의 수증기가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도진은 그 따뜻한 기운이 등에 닿는 것을 느끼며 시장 골목을 힘차게 걸어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다시 100년 명가 청우라는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킹이라는 괴물이 핥히고 지나갔던 만두집, 떡볶이집을 비롯한 다른 상인들도 도진의 법적 지원과 배상금으로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다시 희망의 불이 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두집에서 반죽 치대는 소리가, 떡볶이집에서 국물 끓는 정겨운 소리가 하나둘 골목의 정적을 깨우며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다만 수트 안주머니 속 낡은 1번 번호표를 손끝으로 조용히 쓸어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한 사람의 발걸음은 그 무엇보다 가벼웠습니다. 킹이 연행되고 청우에 다시 불이 켜졌지만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민수였습니다. 킹이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뿌린 추악한 독이 하나 있었거든요. 청우의 직원 민수가 돈을 받고 직접 가루를 넣었다는 비열한 거짓말이었죠. 증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한마디였지만 한번 뱉어진 말은 독한 연기처럼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떠나지 않았었죠. 킹의 조작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어도 민수를 향한 의심은 별개의 생명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거예요. 상인들은 연행되는 킹보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민수에게 더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소년원 정가가 있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꼬리표 위에 킹의 거짓말을 아주 쉽게 덧씌웠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가자를 주방에 세워놨으니 저 사달이 나지. 돈에 눈이 멀었겠지, 안 그래? 원래 한번 나쁜 짓 한 놈이 무서운 법이야. 민수는 그 날카로운 말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죠. 덕만이 옆에서 민수야, 신경 쓰지 말라고 다독여도 민수의 어깨는 자꾸만 굽어들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민수는 사람들의 시선에 지독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점원이 잠깐 위아래를 훑어보기만 해도 심장이 쪼그라들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걸음이 빨라지곤 했었죠. 청우에 들어온 뒤로 그런 트라우마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지옥 같은 때로 돌아간 거였어요.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소년원 시절의 그 멸시 어린 눈과 똑같다는 것을 민수는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킹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는 설계의 완성이 아니었죠. 민수의 이름 위에 덧씌워진 그 더러운 거짓까지 완벽하게 걷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도진이 꺼내든 것은 킹의 개인 클라우드에서 극비리에 확보한 영상이었습니다. 킹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직접 찍어두었던 비밀 기록물이었죠.
편집되지 않은 날것의 폭력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도지는 이 영상을 시장 중앙의 전광판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시끌벅적하던 시장 골목이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건 당일 밤의 청우 내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킹의 일당들이 주방을 짐승처럼 뒤집어 엎고 있었죠. 그릇이 박살나고 양념통이 쏟아지고 칼꽂이가 넘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영상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민수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지하 창고로 은밀하게 숨어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시육수 항아리였습니다. 킹의 일당들이 달려들자 민수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웅크린 채 엎드렸습니다. 그는 소중한 항아리를 자신의 배와 다리 사이 깊숙한 공간에 끼워 넣고 온몸을 둥글게 말아등과 팔로 항아리를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단단한 껍데기 속에 알을 품은 거북이처럼 스스로 인간 방패가 되어 항아리를 세상의 모든 충격으로부터 지켜낸 것이었죠. 일당들이 항아리를 뺏으려 무자비하게 잡아당기고 압박을 가했지만 민수는 바닥에 뿌리를 내린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킹은 그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비열하게 낄낄거렸습니다. 야, 저 꼴 좀 봐. 저게 뭐라고 목숨을 거냐? 야, 더 세게 밀어붙여봐. 고통으로 인해 민수의 안색은 하얗게 질려갔지만 그는 끝내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어르신의 평생이 담긴 이 항아리가 깨지는 것이 민수에게는 수만 배나 더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 같은 압박 속에서 민수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라 청우의 100년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거친 타격음 너머로 작은 목소리 하나가 배어나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품에 안은 항아리를 향해 내뱉는 간절한 속삭임이었거든요. 괜찮아. 안 깨졌어. 조금만 참자. 할아버지 불꽃은 안 꺼져. 항아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 그 와중에도 항아리가 깨졌을까봐 항아리를 부드럽게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숨이 일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정과자라며 침을 뱉던 사람들이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을 거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만두집 사장님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사장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자기 가게가 문을 닫던 날 무거운 이삿짐을 함께 날라주던 덕만의 뒤에서 묵묵히 걸레를 짜고 있던 그 정직한 젊은이가 바로 민수였다는 것을 사장님은 그제야 뼈저리게 떠올렸거든요. 떡볶이집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접은 뒤 매일 아침 빈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올 때 누군가 셔터 앞에 시원한 물 한 병과 따뜻한 빵 하나를 몰래 놓아두곤 했는데 그것이 민수였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민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떡볶이집 할머니였습니다. 작고 마른 할머니의 손이 민수의 거친 손등을 덮었습니다. 민수의 손등에는 그날 밤 항아리를 지키다 생긴 불규칙한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 훈장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아가, 미안하다.
이 할미가 눈이 멀었었어.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상처 위를 손으로 가만히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할머니는 자기 친손자를 대하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두집 사장님이 그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수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벽돌을 나르느라 굳어버린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에 실린 묵직한 힘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한 사과였고 감사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소년원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울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울면 약하다는 뜻이었고 약하면 평생 당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자기 손등의 상처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순간 민수의 턱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원에서 억지로 굳혀놓은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던 뜨거운 것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결국 입술 사이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무너지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편 덕만은 민수가 피로 지켜낸 그 항아리를 건네받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었죠.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꼿꼿한 장인이었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100년의 무게를 홀로 견뎌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비로소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깊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 무거운 걸 너 혼자 들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대체 어떻게 버텼느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들썩였을 뿐이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야. 덕만의 거친 손이 민수의 머리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쓸어 넘기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민수의 머리카락 사이로 덕만의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가며 서럽게 울고 있는 청년의 떨림을 온전히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게가 닫혀있던 그 처절하고 힘든 시간 동안 덕만이 다른 피해 상인들의 월세를 몰래 대신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진에 의해 밝혀진 거였거든요. 자신도 폐업 직전의 벼랑 끝이었으면서 남은 돈을 긁어모아 만두집 사장님의 공사장 숙소비를, 떡볶이집 할머니의 밀린 월세를, 수성공의 병원비를 조용히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덕만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을 놓고 힘든 사람 옆에 조용히 서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이 노인이 평생을 살아오며 해온 일의 전부였고 숨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은 청우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맛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청우를 정직과 나눔의 성지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떤 거창한 다큐멘터리의 수식어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진실한 이름이었습니다. 도지는 상인들이 민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민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덕만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는 풍경을 저 멀리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설계한 진실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의 뜨거운 불을 지핀 것을 확인한 도진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의 그 작았던 속삭임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힌 비참한 독백이 아니었어요. 100년 명가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진실의 울림이 되어 시장 골목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른 새벽
종로 재래시장 골목에 다시 정겨운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100여 년 전 청우의 증조부가 처음 장작에 불을 붙이던 그 새벽도 분명 이런 빛이었을 겁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끝까지 퍼지는 옅은 안개 같은 수증기. 길바닥에 고인 이슬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그 사이로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하늘로 빠져나갔습니다. 덕만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낡은 하얀 조리복을 꺼내 입었는데 소매 끝에 작은 기운 자국이 하나 더 늘어 있더라고요. 덕만은 그 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밤새 정성껏 바늘을 들었을 텐데 이제는 민수가 서툰 솜씨로 한 땀 한 땀 꿰맨 자국이었거든요. 가마솥 뚜껑을 열자 시육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덕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덕만은 눈을 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딸도 약속이나 한 듯 따라 들어왔어요. 둘 다 값비싼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이 가게 저희가 제대로 맡겠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연 매출 50억은 거뜬해요. 둘째 딸이 거들었죠. 방송 나간 뒤로 가맹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이 황금 같은 기회예요. 덕만은 국자로 육수를 한번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아주 깊게 말이에요. 너희가 마지막으로 이 아비 가게에 온 게 언제더냐. 큰아들의 입이 쩍 멈췄습니다. 둘째 딸 시선을 피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아비를 사기꾼이라 욕하며 침뱉을 때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다. 민수가 매 맞으면서 항아리를 안고 있을 때 너희는 오직 체면 걱정만을 하고 있었지. 덕만의 목소리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낮고 고른 평소의 숨결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무게에 두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돈으로 지키는 간판은 100년을 못 간다. 사람으로 지키는 불꽃이라야 100년을 가는 거야. 덕만은 선반 위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쇠국자였습니다. 손잡이가 닳아 반질반질해져 있었고 국자 면에는 셀 수 없는 세월의 훈장인 흠집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증조부가 처음 만든 그 국자, 할아버지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품에 안고 다닌 그 국자, 아버지가 IMF 때 가게를 지키며 굳게 잡고 있던 그 국자였습니다. 덕만은 그것을 민수의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민수야, 이 불꽃은 이제 내 것이다. 민수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선뜻 국자에 손을 대지 못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덕만을 바라보았죠.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만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전과자인 저는 자격은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내 손등의 흉터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민수는 덕만이 내미는 국자를 가슴 깊이 안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서린 쇠에서 점점 뜨거운 온기가 번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이 마지막으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답답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죠. 어르신, 국 한 그릇 먹고 가도 되겠습니까? 덕만은 말없이 뚝배기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맑고 진한 국물 위로 고기 몇 점이 더 올라가 있었고 파가 한 줌 띄워져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도진이 경건하게 첫 숟가락을 떴어요.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도진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느꼈던 바로 그 맛이었을 겁니다.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내에게
이름조차 묻지 않고 건넸던 그 구원의 한 그릇. 국물값. 제 평생을 다 갚아도 모자랍니다. 덕만은 도진의 든든한 등을 한번 툭 두드렸습니다. 무슨 소리? 처음부터 빚은 없었네. 도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덕만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도진이 무심코 돌아보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덕만이 민수에게 뼈 손질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칫솔로 뼛속 핏기를 하나하나 닦아내는 그 느리고도 정직한 손짓을 말이에요. 도진은 주머니에서 1번 번호표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지갑 속에서 닳고 바랜 낡은 종이, 그 촘촘하게 접힌 자국마다 아버지의 체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국물값 제대로 갚았습니다. 도진은 번호표를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유산으로 말이죠. 그 뒤로 시장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만두집 사장은 다시 신나게 반죽을 치기 시작했고 떡볶이 할머니는 간판에 밝게 불을 켰습니다. 수선집 아저씨는 다시 활기차게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킹이라는 괴물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사람들이 다시 제 발로 당당하게 서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민수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덕만보다 30분이나 일찍 말이에요. 뼈를 정성껏 씻고 국물의 색과 거품을 살폈습니다. 아직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투른 손길은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이른 새벽 민수가 가마솥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김 사이로 덕만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덕만은 100년 세월의 그 으름이 밴 가마솥 터의 낡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세요? 아니, 듣고 있었다. 뭐요? 네가 국물 젓는 소리. 제법 나쁘지 않더라. 민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이 새어나왔죠. 가게 밖 시장 입구의 낡은 나무 간판에 환한 새벽빛이 내려앉았습니다. 100년 명가 청우. 그 글자 위로 새벽의 김이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첫 번째 100년은 한 사람의 지독한 정성이 지켰습니다. 다음 100년은 그 정성을 온몸으로 물려받은 손이 지킬 겁니다. 불꽃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던 100년의 불꽃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의 눈이 멀어 타인의 거룩한 삶을 짓밟았던 포식자는 스스로 제 무덤에 파묻혔지만 그 폐허가 된 자리 위에 다시 피어난 것은 100년 전 그날과 똑같은 정직한 땀방울의 향기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수트를 입은 자식들은 돈이 되는 비법을 물었지만 76세 노인은 흉터를 가진 이름 없는 청년에게 100년의 국자를 건넸습니다. 머리가 아닌 온몸을 던져 국물의 목숨을 지켜낸 그 정직한 상처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사업 계획서보다 귀한 100년의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갈 곳 없는 사내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건넸던 따뜻한 곰탕 한 그릇. 그 소박한 온기가 25년을 돌아대를 이은 보은이 되어 돌아왔을 때 비로소 100년의 역사는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극적인 거짓에 환호하고 정직한 진심은 때때로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거짓의 불꽃은 화력을 다하면 재가 되어 허망하게 사라지지만 누군가를 살리고자 지켜온 정직한 온기는 절대로 식지 않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오늘을 데워줄 진짜 온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100년의 불꽃은 내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타오를 겁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묵히 지켜온 그 정직한 진심이 기적이 되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